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래입니다. 네, 봄인가 하면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건너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4월입니다. 사방엔 온통 꽃망울 터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희망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4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생활 문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고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부천문화재단 한병환 대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병환 대표님은 부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2024년 5월 23일 제8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부천시의원과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셨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8년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주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읽다, 삶을 바꾸는 힘, 절실함, 올곧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하는 한병환의 민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부천 시민이라면 부천문화재단의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 방향,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참여하고 그리고 부천의 거리를 생활문화로 활기차게 부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천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딱 왔는데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환하고 백색이고 네. 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네. 가슴이 떨립니다. 네. 그 부천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복사골 문화센터에 주된 사무실이 있고요. 네. 4층, 5층, 6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 문화센터에 그 아트홀이 있고 판타지 극장이라고 소극장이 어린이 전용 극장이 또 있고요. 네, 극장도 있고. 네. 그리고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을 운영하고요. 시민회관에는 이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정 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박물관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립박물관 안에도 옹기박물관이 있고 그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활박물관, 펄벅기념관, 수주문학관 이런 공간들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이고요. 또 삼성동 소각장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있었던. 소각장. 네. 네. 아트뱅크 예, 맞습니다. B3구. 아트벙커 B3구라고 하는데 그 공간도 우리 부천문화재단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사, 오정, 사레이, 도당예술마당에 있는 생활문화 공간 네.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부천의 문화는 다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이런 것과 각종 공연, 특히 어린이 공연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천문화재단입니다. 네. 네. 와, 굉장하네요. 대단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한 11개월 정도 되어졌죠.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고요. 지역과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부천 시민들도 아마 저희도 새롭게 알았지만 부천 시민들도 아마 더 새롭게 이런 역할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혜선 민선일기 시장님. 그 이후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급격히 탈바꿈하게 될 때가 원혜영 시장님, 김만수 시장님께서 재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시장님 재임 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창설하셨고 부천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여 부천 만화박물관을 만들고 부천을 만화도시로 브랜드화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재임 때 행정체제 개편, 채무 제로와 지하철 7호선 개통, 그리고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시켜 부천은 문화특별시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전국에서 문화도시 하면 부천, 부천 하면 문화도시, 심지어는 신도림역에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전철 타고 오갈 때 부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화도시라는 말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예술인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부천문화재단만 하더라도 2001년 10월 1일 날 처음 만들어졌는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사례예요. 네. 이렇듯 부천은 문화와 관련해서 전국 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있는 그런 타이틀이 꽤 많은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부천 영화제도 있고요. 또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만화와 관련되어진 각종 축제라든지 그렇죠. 또 기관들도 웹툰, 존재하고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천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천은 문화 도시로서 유명해졌고 또 그렇게 꿈꿔왔었고 일들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우리 그 현주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천이 문화 도시로서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요, 우리 시민들이나 문화 예술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여쭤봐요. 부천 문화도시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맞다라고 그래요. 아, 네. 맞긴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물어보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물어봐요. 어떤 키워드냐면 하나는 시민,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인프라인데 먼저 묻습니다. 시민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 시민은 문화예술로 삶의 질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예, 그렇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반반이네요. 네, 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통해서 창작 활동이 되어지고 또 창작 활동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부천에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는데 이 인프라가 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또 대답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즉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 키워드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부천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갖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방점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취임하시고 정말 사실 1년이 안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정말 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차가 갈 때 어떻게 왜요? 가죠?
기차가 어떻게 가죠? 칙칙폭폭 가지 칙칙폭폭 않아요? 가죠. 칙칙폭폭 그 가는데 옛날에는 칙칙폭폭이었는데 요즘 지금 안 어떻게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가는데? 그냥 가던데요. 아, 그냥 가요. 칙칙칙칙. 띠리링 가나요? 어쨌든 그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기차가 생각이 났어요. 대표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마치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한 사람처럼 어떻게 가냐면 대표님은 척척칙칙 척척착착 척척척척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나래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가냐면 척척칙칙 척척착착 착착칙척 아, 착착칙칙 no, 이렇게 저는 못해요. 발음이 정말. 안 좋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면 기차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느낌이 났습니다. 작년에 부천시 카페 거리에 숍인숍을 시작으로 올해는 부천 지역 작가 100인의 특별전 땅 위의 레이어 쌓기 부천 미술의 과거와 현재가 역사로 만나 미래로 향하기 현대사를 조명하고 미술이 도시와 함께 성장해온 과정이 부천 아트벙커 B3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우리 대표님께서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 보람되었다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나가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샵인샵입니다. 이건 왜 했냐면은 그 서울에 가면은 홍대거리가 있죠. 네. 그리고 성수동 거리도 성수동 있고. 유명하죠. 네, 요즘에 또. 핫하죠, 아주. 네네네. 거기 가면은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네. 그 속에서 젊은 청년 작가들은 또 문화 예술의 꿈들을 펼쳐나가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공간들을 문화 특화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화 예술 특화구역, 문화 예술 거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부천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샵이쇼. 그래서 네. 30년 전부터 우리가 문화 도시를 주창해 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런 문화가 직접 집중된 그런 거리와 구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앞으로 3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부천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리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자 그 속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특색 있는 문화 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고민을 했고 해서 만든 사업이 문화 특화거리 샵인샵 제도입니다. 네. 소개해드리면은 작년에 시범을 했었어요. 까치울 상점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까치울역 근처. 예, 맞아요. 네. 까치울역 앞에 그 그 카페 카페거리가 거리 있죠, 있죠. 카페거리가. 거기하고 또 그 세이브전 뒤에 상동? 그 상상의 거리. 상동 네, 상동 쪽이죠. 예, 예. 네. 거기하고 또 역곡 상상시장. 역곡 쪽에도. 네. 그렇게 세 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은 샵 안에 그러니까 점포 안에 샵을 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샵이냐면은 그 미술 작가의 그림과 네. 공예 작가의 공예품들이 그 안에서 예쁜 매대를 갖고 판매가 되어지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작가님들은 상시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상인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상점과 거리인데 문화 예술이 녹아드는 특색 있는 상점가로 바뀌는 거죠. 네. 서로들 윈윈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라고 하는 주체와 네네. 상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서로 만나서 서로 상생을 하면서 윈윈하는 거죠. 저희 재단은 그런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 공간에 그렇게 샵인샵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각종 그 홍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포토존도 만들어지고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말이면은 오, 늘 좋은데요. 공연이 있고 거기 가면은 문화 예술인들이 있고 문화 예술 작품들이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 공간들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우리 부천의 대표적인 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샵인샵 문화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 재단이 뛰어들었던 겁니다. 아, 그거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우리 부천의 시민뿐만 아니라 정말 그 홍도에 갔던 분들도 우리 부천에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 그 작품을 또 구매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 또 맞습니다. 행사가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그 공보를 그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이게 뭘까? 뭐지? 아, 그런 이제 의문심이 생겨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상인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듣고 갔는데 정말 그 한쪽에 그 샵 안에 예쁘게 이렇게 샵이 또 하나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상가나 딴 데서 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정말 작가가 직접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질이 잘하셨네요.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아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계속 발전되면 아 정말 이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겠다. 그쵸. 알려지겠다. 아 이게 저도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특화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그 미술 작품은 한 100여만 원 가까운 비용 그 금액의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판매된 사례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 샵인샵에서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또 올해 또 새롭게 지금 계속 이달 4월 27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 미술 그 전시가 되는데 부천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 이거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부천 미술 작가 백인 특별전인데요. 부천에서 100명의 미술 작가가 동시에 한꺼번에 참여한 거예요? 예, 참여해서 100명이나 특별전을 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체가 되어져서 움직였던 것은 전무후무했던 역사상 일들이고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재단 대표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지역 부천에는 미술 화가들은 참 많으신데 그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공간이 작기 때문에 네.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전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미술관이 없다라는 거죠. 대규모 그렇죠. 미술관이.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술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죠. 네.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뭐냐면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술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전에 그 지역의 예청, 민예청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작가님들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그런 속에서 상징적인 백인 특별전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작가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럼요. 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디다 했냐면 아트벙커 B3구에서 했습니다. 네. 그 공간이 참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네. 네, 부천 그 삼정동인가 거기에 아트뱅커 B3구라고 있는 거죠. 벙커가 아니라 벙커. 벙커 네. 삼정동. 아트벙커 B3구. 네.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이 부천 지역 작가 백인의 특별전 땅 위에 레이어 쌓기라는 네. 타이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이 저희 부천문화재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삼정동 소각장이었어요. 아,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고 네. 했던 그런 공간을 이제 다른 곳에 소각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을 남게 되어졌는데 그 공간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이번 특별전을 만들었던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이 언제든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열린 미술관 이런 걸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매달 초청 작가전도 할 겁니다. 아. 지역의 미술인들 대상으로. 굉장히 또 부천의 미술 발전이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미술 은행도 만들고요. 미술 수장고 만들고요. 그리고 미술인들이 그림을 작품 활동을 하면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페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천 아트 페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건데요. 이 페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페어 시장이 주로 서울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천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에서는 페어 시장은 그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을 페어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 페어 시장이 부천에서 정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의 미술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그래서 미술 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이번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봐 주세요. 이 네. 말씀만 들어도 미술인들의 오랜 꿈이 실현된 벌써 반 이상 실현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작가님들은 얼마나 좀 기쁘겠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네. 사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부천문화재단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 느낌이 확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척척칙칙 척척착척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어쨌든 너무 아주 부천에서의 뜻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특별전 부천 지역작가 100인의 특별전 땅의 레이어 쌓기는 4월 27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휴일이더라고요. 네, 월요일 날 빼고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누구나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네. 우리 동네 예술단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건 뭐냐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연극이에요. 네네. 우리 부천 연극계가 과거에 대단히 그 유명했고 왕성한 활동했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여기 전화국 사거리 하면은 벌써 극단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기억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네. 네. 제가 어느 날부터 예술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부터 느꼈습니다. 부천의 연극계가 대단히 왕성 활동을 했었어요. 네. 70년, 80년, 90년.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교통망이 아주 발달되어지면서 부천에 있는 그 많은 시민들이 연극을 서울로 보러 가시게 되어지면서 지역의 극단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제가 어느 극단 대표님을 뵀는데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평생을 연극을 해왔는데 연극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극을 할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눈물만 앞을 가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역의 연극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 정부라든지 재단이 지원을 할 때 그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그것은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우리 동네 예술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지역의 그 공간에서 연극을 연습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찾아서 갖고 있는 그런 공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동사무소 공간도 너무 많습니다. 있고 비어 있는 공간. 경로당도 있고 맞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가 연극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파견을 해요. 네. 그 선생님들은 바로 우리 지역의 연극 극단의 단원들이시고 관계자분들인 거죠. 그래서 연극을 배워서요. 저희 공연장 많잖아요. 저희 부천문화재단에 그렇죠. 이 공연장에서
띄워놓습니다. 즉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2개 팀을 했어요. 2개 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연극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이 연극을 하면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역의 연극 극단은 시민들을 가르쳐주면서 보람도 느끼지만은 일정 정도 경제 활동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연극을 배우는 사람은 네. 그 재단의 지원이니까 그냥 무료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연극을 배우는 일반 시민들은 연극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 그 배우들이라고 할까요? 네. 이 시민 배우들이 이 극단을 지켜줘요. 그렇죠. 극단에서 네. 공연을 하면은 관객이 되어주고 스텝이 되어주고 도와주게 되어주고 하면서 이런 이 시민들이 많아지면은 지역의 극단은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의 극단을 지켜나가는 일종의 팬덤 문화를, 지역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꿈이었던 거고,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 동네 예술단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 올해는 대폭 확대해서 네. 전방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르를 좀 넓혔는데요. 연극, 그리고 뮤지컬, 음악, 뮤지컬, 음악. 그 합창이죠. 합창하고 그리고 전통 부분하고 음악이나 전통 놀이나 뭐 이런 거 사물놀이라든지 등등등. 네네네. 풍물 이런 네.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인형극 분야까지 아, 넓혀서 우리 동네 예술단을 넓혔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었네요. 이런 문화였네요. 네, 예, 우리가 삶이 살아가면서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게 막 연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힘들 때나 또는 기쁠 때 했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를 기초적인 게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잊고 있었던 분들이 이런 우리 동네 예술단 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 무료고.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꿈꾸는 문화도시는 시민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연극을 접해봤던 분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합창을 해보셨던 분도 인생이 달라지고요. 다 마찬가지. 그게 뭐 문화예술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직접 했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이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또 창작활동 속에서 보람도 느끼면서 또 생존할 수 있는 네. 이 두 부분들이 잘 결합되어졌을 때 저는 부천의 문화도시가 그러니까 문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재단이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다음 질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그런가요?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그럼, 네, 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를 통틀어서 생활 문화라고 합니다. 생활 문화는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되는 행동과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용운 시인이 있다면 인도에는 나빈드라드 나드 타고르가 있어요. 타고르는 예술은 창작과 표현을 통해 인간이 내적 평화를 얻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고 그는 또 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과 회화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런 창조적 활동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넘어서 타인과의 공감과 연결을 강화하는 행복의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해와 너그러움이 생겨나고 화해와 평화, 위안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생활 문화인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생활 문화의 필요성을 물론 앞전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부천이 문학 창의 도시잖아요. 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맞습니다. 문학 창의 도시인 부천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신앙송축 하시지만은 신앙송은 시를 한 편을 외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낭송할 수 있으면은 기본이 되어지잖아요. 네. 신앙송이 활성화되어지면서 만약 전 시민들이 시 한 편을 외우고 읽고 낭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도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 아닐까요? 그렇죠. 전 세계에 그런 도시 없을 국민, 거예요. 네, 그렇죠. 전 국민이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생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생활 문화는 시민들의 삶을 바꿔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진국은 그 생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활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활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부천에 제가 꿈꾸고 있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트밸리를 하잖아요. 아트밸리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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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밸리. 학교에서 네. 그 1인 1기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적어도 한 개의 악기, 한 개의 예술적인 재능을 잘 닦고 잘 길러보자. 길러보고 그런 속에서 졸업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아트밸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지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은 악기면 악기, 뭐 기타면 기타, 뭐 연극이면 연극 다 전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도시라면은 차원이 다른 문화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것이 바로 문화 도시입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그동안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한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예산을 그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학교에 한 분의 선생님 내지는 두 분의 선생님만 이렇게 파견되다 보니까는 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이든 이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초급, 3, 4학년은 중급, 5, 6학년은 고급해서 네. 기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6년 동안 배운다라고 하면은 기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6학년 동안 다양한 장르의 그 문화예술 부분들을 모든 학생들이 1인 1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되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생활문화의 완성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아시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현장에 정책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최고의 정책이죠. 네. 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하려면 책상이 아니라 맞습니다. 현장. 네. 네.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네. 근데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안 네. 되거든요. 듣고 그것을 정책화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경험과 다양한 이런 능력이 존재했을 때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몇 년 전부터 대표님께서 준비한 문화재단이 준비한 그런 사업인 것처럼 느껴졌군요. 듣는 귀. 이게 있어야지 그런 또 실천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을 이해가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는지. 네. 네. 요즘 방송국 여기저기서 트로트가 왜 뜨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래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문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다른 도시에서 문학도시 부천에 벤치마킹 하러 왔던 도시들은 지금 생활문화센터까지 건립하고 생활이 곧 문화가 되어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천 생활문화의 방향 또는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생활문화 방향과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은 전 시민이 신앙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전 시민 특히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인 1악기, 1인 1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생활문화의 방향과 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려면은 정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보통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했어. 이런 예산도 만들어줬어. 이런 것도 해봤어. 보통들 그렇게 해요. 이건 공급자 중심이에요. 네. 근데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연계가 되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져서 삶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은 철학과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철학과 원칙이다.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에 대한 애정 네. 그리고 그리고 듣는 귀.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현주 쌤이 아까 어. 왜 칙칙폭폭 기차라고 했는지 말을 알겠죠? 했는지 네, 제가 대표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칙칙보고 기차보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더한 네. 칙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왜 했는지 알겠죠? 저도 이렇게 네. 직접 말씀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정말 문화재단을 가슴 있게 놀랍습니다. 보면은 네, 그런 너무 생각이 든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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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에서는 생활 문화인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게 다락축제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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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도시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모든 생활문화센터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 부천은 사리도 있고 어종도 있고 소다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저게 하나로 돼 있나? 막 그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로 모여서 하는 행사가 다락축제라는 다락축제. 행사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센터가 없어도 그 다락축제라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도 갖고 행복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다락축제에 참여하는 생활문화 동호회가 많게는 200팀 그리고 한 일반적으로 한 150팀 정도 되어지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전국 어디에 비해 봐도 대단한 규모입니다. 네. 우리 부천은 생활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이만큼의 힘과 어떤 소스만 주면은 정말 있잖아요. 자기 밤을 안 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게 우리 부천 시민의 네. 동력인 거죠. 그렇죠. 이 동력을 잘 지원해주고 잘 협조해주면은 꽃이 피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재단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문학의 소재이고 주제가 되기에 문학을 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부천 문화재단의 역할로 부천 카페거리가 생겼고 학교, 아파트, 마을, 골목, 공장 등 그야말로 부천 곳곳이 문학의 기운이 술렁술렁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1회 부천 문일의 날을 제정해서 부천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제1회 부천 문인의 날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문인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야, 우리 부천에 이런 게 만들어졌더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부천에는 이 문인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네. 많죠. 문인협회도 있고 또 문인회도 작가회도 있고, 있고 문인회도 문인회도 있고 있고, 있고. 또 시인 정말 협회도 신앙송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인들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인문학상을 부천 신인문학상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작년에 21회였는데 그 시기를 즈음해서 문인의 날을 정해서. 함께 하자라고 네. 그렇게 그 고민을 했었고 우리 문인분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셔갖고 부천 신인문학상과 그 시상식을 문인의 문인의 날과 날.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부천에 문학을 하는 분들은 다 모일 수 있도록 네. 한 굳이 자리에 어떤 뭐 해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닫혀 있지 않으려면 굳이 그 부천에서 문학을 하는 어떤 동아리 단체에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신청만 미리 하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또 그게 문학 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작년에 그 1회 문인의 날 하면서 어떤 컨셉을 했냐면은 1966년에 소사 무지개 다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작고하셨는데 최은유 선생님이 거기에서 시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열렸었대요. 그렇죠. 그게 그날이 시작이었죠. 11월 15일이래요. 아, 그래서 11월 15일. 11월 15일을 문인의 날로 아, 우리 문인분들과 네. 함께 하면서 지역의 문인들이 다 모여서 부천 신인문학상을 축하해 주면서 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던 거죠. 올해 2회가 되었을 2회.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실은 문인분들이 좀 이렇게 뭐 어디 문인뿐만 아니라 어디 동아리든 우리 동아리 외에는 다른 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인의 날을 만들면서 같이 모여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화합이 됐었어요. 부천이 유네스코 지정 문학 창의 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문학과 관련되어진 인프라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아,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저기 그 대구 하면은 음악 창의 도시예요. 네.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가 대구. 김광석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는 예술하고 문화 누구나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 서울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예. 우리나라에서 문학 창의 도시가 우리 부천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춘천에. 네. 언제요? 아마 3년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박경리 그 소설가 시인이 네네네. 그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창의 도시에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네. 네, 우리는 더 이제 먼저 됐고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그거에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문화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운이 납니다. 부천에는 여러 개의 문학상이 있지요. 그중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주 번영로 문학상, 부천 신인 문학상 이런 문학상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디아스포라는 작년에 사회가 진행됐고요. 수주문학상은 26회가 진행되어졌고 신인문학상은 21회가 진행되어졌고요. 펄복문학상은 15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아, 펄벅도 있군요. 네. 네. 이렇게 부천에는 문학상이 많은 편이죠. 아마 네. 이러한 부분들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지정되어진 것 같은데 거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송이죠.
네. 왜냐하면 신앙송이야말로 네.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면서 문학과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80만 시민이 전부 시를 한 편이라도 낭송할 수 있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멋진 날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문학상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문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죠. 네.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훌륭한 가수가 없다. 시인이 시집을 정말 훌륭하게 시를 써서 시집을 냈는데 그거를 낭송으로 밖으로 꺼내주거나 또는 소설을 했는데 요즘은 낭독 소설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빨리 그 예술이 밖으로 표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설이든 수필이든 신앙송이든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이거를 책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을 꺼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병실에 있든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끝까지 죽기 전까지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부천이 다른 지역 인구 밀도에 비해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갖춰진 미술관도 없었고 연극을 할 수 있는 소극장 하나 없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안산 예술회관에서 신앙송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무대가 객석보다 넓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공간이 안산 예술회관에 몇 개가 있었어요. 무대가 객석보다 넓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연극도 할 수 있고 바로 안에서 마당놀이도 할 수 있고 저 신앙송을 할 때 시극으로 해서 마당놀이랑 노래랑 뭐 연극이랑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시지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부천에 예술회관이 생겼습니다. 약간의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기에 소극장이 몇 개가 생길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고 정말 안산처럼 놀 수 있을까 우리도 했는데 일단은 대극장 하나가 워낙에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장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문화재단의 역할은 아닙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공간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제가 재단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속도예요. 속도. 왜 속도를 얘기하냐면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절박하거든요.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절박합니다. 문화재단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다듬고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문화예술인 시민들한테 도움과 혜택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속도를 대단히 빨리 해야 돼요. 네.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어떠냐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가요. 맞아. 그냥 급할 게 없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사람들 다 목말라 쓰러집니다. 죽어요. 목말라 죽습니다. 맞습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해나갈 때 듣고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실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빨리빨리 체감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속도도 가장 중요한 기본에 깔려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애정. 애정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시민에 대한 애정, 관심.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애정. 이 애정이 가장 근간에 깔리면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를 국가 정책으로 만드셨지요. 네. 네. 네, 그것이 바로 부천페이, 안양사랑페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문화든 생활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부천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제가 꼭 하고 싶은 건데요. 네. 네. 정리해 보면은 우리 시민은 문화 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시민과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유리되지 않고 결합되어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프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문화특화구역이라든지 아트페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부천에 살면서 굉장히 더 든든해지고 더 부천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나래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네. 뭐 마을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삶을 문화로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천패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일정 기간을 둬서 또 이 부천패를 사용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어떤 혜택이 또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럴 때는 부천시 그 상권 또는 시장 이런 데가 또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혜택을 주셨을 때 저도 한번 가서 이제 상품권을 타오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맛배기식이 아니고 정말 괜찮고 나도 한번 이 앞으로 부천패를 써봐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다시 한번 부천패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네. 대표님을 뵈면서 마라톤 선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위한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네.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시인가요? 네네네. 아. 네, 봄이라는 시입니다. 봄. 네. 네. 그러면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봄, 나태주.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네,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셔요. 그래요? 네. 와, 이거를 그럼요.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음. 잘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인생에서 봄은 네.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봄은 이렇게 멋진 두 분 선생님하고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봄입니다, 저한테. 아유, 말씀도 너무 멋지게 잘하시는데요. 네. 제가- 낭송도 잘하시고. 우리 대표님의 봄은 제 생각에는 부천의 모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정말 목말랐던 그런 시기에 대표님의 말 한마디와 우리 또 부천의 문화예술가 부천시의 어떤 행동 하나,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부천 시민이 다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봄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간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생활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생활이 되어 힘들고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 한병환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부천문화재단의 역할과 부천을 빛내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천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면서 정말 유익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어떠셨을까요? 오늘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 시간이 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화재단이 문화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저는 행정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이 문화예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언덕이 되어지고 비빌 언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많이 변해야 되고 더 혁신해야 되죠. 저는 부천문화재단의 주인은 대표인 저도 아니고요. 직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부천문화재단에 종사하는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에게 어떻게 더 도움이 되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따뜻함과 언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집안에서는 아내 있는 해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항상 밝게 웃으면 그 집안은 행복한 활짝 꽃이 피는 거고요.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짝 필 수 있는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언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부천의 문화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네, 나래선생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부천 시민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에서야 이렇게 잘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 일 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행정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 다 그래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데 그게 아닌 그 바탕에 사랑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걸 오늘 정말 느껴졌어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4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부천문화재단 대표님 모시고 행복한 시간,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5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에서는 부천 작가회의 이재학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4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